10분 휴식 동안 좀 편한 시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 시간이어서 여러 가지 피곤하시고 또 졸류 시간이기도 한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재밌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의 졸림도 날리고 또 뭔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토론 시간 오늘 저희가 5분, 중요한 5분 모셨는데요. 조성돈 센터장님부터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돈 센터장님은 기독교계에 저희와 협력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10분 오늘 저희 토론 발제와 더불어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하려고 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자살 예방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조성돈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폭풍 전야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자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또 불안함,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인데요. 뭐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국가에서 돈을 지불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8년 IMF가 있었고 2008년도에 경제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지금 2020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듣기로는 뭐 1930년 세계 대공황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불안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IMF를 지나면서 자살률이 뭐 심각하게 뛰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 평균 자살률이 10명 정도였다가 18명으로 거진 2배 가까이 뛰었는데, 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 18명만 해도 지금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011년도 그 피크였을 때는 32명까지 올라갔던 걸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돈이 없어서의 문제 이후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비드19 문제가 이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은 경제적 문제 이후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IMF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가치관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중심의 가치관 내지는 경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 가운데서 삶에 대한 그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놓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실패라는 것이 곧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이 가치관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내지는 이런 죽음의 문화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각하게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이런 가치의 문제는 또 종교가 나서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각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멀이라는 게 일반적 평범함 뭐 이런 걸 이야기할 텐데, 이것이 새 것이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근원에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회 구조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변화를 겪어내야 되는 우리들의 불안인 것 같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이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사회 변동이 심한 것, 특히 동구권 같은 경우 자살률이 높은 것도 아마 이러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개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생기는 이 불안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불안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분노,
이어지고 이것이 심지어는 최근에는 히스테리 형식으로 급격하게 막 분노가 표출되는 걸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심지어 최근에 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코로나 이혼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같은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루케임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혼과 자살이 같은 원인에서 똑같이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아까 그 중요한 부분으로 비대면 내지 언컨택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주의 내지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해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까, 우울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주의화의 물결이 아마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왔었던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1인 가구가 27%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가구 유형에 있어서 1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모여 살아야 된다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실은 개인주의가 철저히 되어지면서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가 그리고 경제, 산업 뭐 이런 것들마저도 다들 이 1인 가구에 맞춰져 있고 개인주의화된 사람들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요번 코로나 이 사태가 있은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가속화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구성이 필요하겠죠. 이전까지 우리가 개인이 없는 것을 공동체라고 많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개인이 살아있는 합의되어지는 공동체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쉐리 터클이라고 미국의 학자가 언론 투게더라는 책을 썼습니다. 말이 좀 안 맞는 말이죠. 언론이라는 건 외롭다는 거고 투게더는 같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분 터클의 그 주장은 이제 같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같이 있다고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라 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용납을 하면서 서로 받아들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냐. 결국 개인주의에 근본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자로 안부를 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대면이 현대사회에서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안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은 더 많은 발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비춰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온라인 회의나 무슨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색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수다도 떨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역과 관계없이 요즘은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고 그 전제로서 개인주의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제대로 이해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기반해서 지역사회도 뭔가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도 서울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기독교에서 그 정신보건 복지센터와 같이 지역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그리고 좀 더 가깝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그 면들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좀 토론의 즐거움인데 새로운 화두도 또 저희에게 공유해 주셔서 언론 투게더 쉐리 터클이라는, 사실 쉐리 터클은 정신 분석도 하시고 락강도 하시고 하여튼 그 굉장히 유명하신 캐나다의 학자이신데, 어쨌든 새로운 비대면 상황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화두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한 3개의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저희 홈페이지나 지원단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이제 해주실 선생님은 김연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아마 가장 오래 저희 자살 예방과 관련된 시민단체 생명의 전화가 함께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그 성북 자살 예방센터도 현재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네, 지역에서 실제 자살 예방 사업도 하고 계셔서 더 좋은 통찰력 있는 토론 기대합니다. 4시 30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오늘 그 대응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토론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한 그 위기 극복을 잘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보건복지 이런 그 서비스 현장에서에 보면은 지금 다행히 이제 이용자들이라든지 또 실제 이제 사회복지 취약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건강에 대한 관리나 이 위생에 대한 관리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울이나 불안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 또 경제적인 고통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지만 어쨌든 질병 실제로 이제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방역 활동을 잘 따라주시고 또 예방 활동도 잘하고 계셔서 그래도 기관 시설의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기관 폐쇄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서울시에 있는 보건복지 관련된 이제 시설들을 잠깐 이제 현황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과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5월까지 사실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휴관을 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 5,300여 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4,280개 정도가 전체 이제 81%가 이제 휴관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사실 휴관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들을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이용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시설들에서 뭐 직원들이 또 지원을 나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취약계층과 관련된 이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집합한 활동들은 하질 못했지만 이제 집을 찾아간다든지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좀 진행이 되는 노력들을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5월 25일부터 1단계 이제 그 오픈을 해서 단계별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이런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에 지금 어려움들 좀 복지 대상 이용자분들의 좀 변화를 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일단 건강 염려증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불안, 두려움, 우울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시죠. 일반 국민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많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으러 이제 제공하러 갔을 때도 상당히 이제 그 제공을 좀 꺼리거나 또는 방문은 피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각외로 발생이 많이 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일자리라든지 또 청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이제 일자리에 대한 위기나 불안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증가가 됐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생활 방역사라는 새로운 또 이런 직업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주로 해주시는 분들이 좀 청년층이 이런 분들이 또 방역을 기관이나 시설을 다니면서 하는, 물론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이런 생활 방역과 관련된 분들을 각 시설이나 이런 곳에 파견을 해서 좀 올해 내내 지속적인 이런
활동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있지만 이제 20대, 이제 30대 초반에 있는 이제 청년층, 특히 이제 고립 청년이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고립 청년들에 대한 위기나 불안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비대면이나 유선으로 많이 이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특성상 이제 좀 감정을 파악한다든지 뭐 공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정서적인 이런 그 지원들이 상당히 좀 공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관이나 이런 시설 단체들의 운영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집합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단체 급식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 모임들은 굉장히 많이 중단이 됐고요. 소그룹 활동 중심으로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담 서비스도 직접 이제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제 분들이 굉장히 이제 유선 상담이 굉장히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관련된 정보나 서비스들도 유튜브라든지 관련된 이제 온라인 이런 홍보로 많이 대체가 되고 특히 이제 영상 홍보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횟수가 이제 굉장히 증가가 이제 많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위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제 지역사회 이제 이런 응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사회복지나 이런 그 보건 서비스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됐는데 특별히 이제 노인 맞춤 이런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조금 더 이제 촘촘한 개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IoT 이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부분도 이런 코로나 이후에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무인 이제 돌봄 이런 것들에서 IoT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좀 구하는 긴급 위기 상황에 또 벗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또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도 코로나 이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기라든지 생활 방역들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온 것은 이제 코로나로 외부 이제 외출을 이제 못 하시기 때문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 응원 캠페인, 뭐 희망 도함, 그래서 화분이나 텃밭 이렇게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것들, 또 지역 자영업자들을 이제 응원하는 활동들이 좀 새롭게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자살 예방 센터 관련해서도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감소가 많이 됐고요. 또 이용자들이 이제 감염 우려 때문에 이제 전화 상담을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사망자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위축도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전화의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이런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이 이전 작년 1월 4월 비해서 한 260% 정도가 증가가 돼서 이런 그 전화 상담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고립된 이런 우울 어르신들, 고위험군 어르신들과 1:1 매칭하는 이런 마음돌봄 사업들이 현재 자원봉사 활동이 거의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자모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거의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되는 이제 중장년층 이런 그 독거 남성들이 이제 자살률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고시원 원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해서 하는 지역사 활동들도 현재 이제 중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자살을 하신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이제 좀 취약계층 중에 이제 경비원 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는 아파트가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중장년층인 이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이제 새롭게 이제 제2의 일자리를 찾아서 경비원 교육을 받고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제2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이제 게이트키퍼 교육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확대가 되고 특히 아파트에 대한 이런 자살 예방 안내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자살 고위험군 이 분들의 이제 문제되는 것이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런 증상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을 타러 가는 부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관리된 부분들이 실제로 또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역 사회의 이제 공중 보건 관련해서 더욱더 이제 이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가 이 코로나 방역에 이제 지금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살 예방 활동에 있어서는 현재는 어쨌든 약간의 공백이랄까 이제 또 이런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 예방 활동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위축되지 않고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또 새로운 자살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얘기 나와주신 서울시의 이런 대책들도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제시해 주신 뭐 이제 서로 당김 효과로 뭐 김현수 우리 센터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연결로 좀 접목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연결, 또 지역사회 연계, 또 지역사회 도움, 지역사회 요청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의 국가 제도, 사회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지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연결이 좀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민간 기관들이 좀 통합적으로 대응해 가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사회적 고립, 또 외로움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을 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더욱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10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지역사회 전반의 현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해 주셔서 현재 지역사회가 어떻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끝에 강조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연계되고 더 강화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이 증가할 요인은 많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실 이제 그 증가하던 요인들을 꺾어내고 증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작년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그 실업과 자살 저희 원래 포럼을 내부 서울시 실무자들하고 했는데 실업이 발생했을 때 동구권과 이 스칸디나비아 쪽의 자살 결과 다른 이유는 실업률이 높아도 이제 스칸디나비아 등은 사회복지 제도로 실업 자체가 자살의 위기로 내몰려지지 않는데 반면 이제 동구권에서는 아직 사회복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서 실업 자체가 자살의 위기로 몰려간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의 시스템으로 잘 대응해서 자살이 높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정용채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 자살나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자살유가족 당사자로서 이제 여러 모임에서 저희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네, 자살유가족으로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10분, 네, 4시 42분인데 52분까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용철입니다. 오늘 말씀들의 주제를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면화 돼가는 경향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지금과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1919년도에 그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금주법을 시행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 공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대공황과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게 금주법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사회가 경직되면서 공황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지금 술을 한 6년째 끊고 있어요. 근데 술을 끊고 나서 사회적으로 많이 고립이 되더라고요. 연락도 안 오고. 술을 마실 때는 하루에 이제 술 먹자는 전화가 한두 통씩 꼭 오는데 술을 끊으니까 지금은 전화가 아예 안 와요. 술 먹자는 전화도 안 오고.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그룹이나 이런 데 모임에 술과 관련 없는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비대면화되면서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그리고 이제 온라인화되면서 그 구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뭐 대공황 상황에 비유하는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총리가 우리는 면역력으로 커버하겠다. 이게 그 비대면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이 두 가지가 충돌함으로써 이제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국가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 경찰 국가 말씀도 나왔는데 이제 용어의 혼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경찰 국가를 발표하신 분의 의도는 국가가 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와 이제 이런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행정을 시행하는 것을 경찰 국가라고 이렇게 의미를 두신 것 같은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유방임 국가를 경찰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최소한의 치안만을 유지를 하고 국민들은 이제 시장 경제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를 경찰 국가라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용어를 거꾸로 이제 강력한 행정을 하는 거를 경찰 국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과정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뉴딜 정책도 하고 이게 이제 그 경제도 돈도 이제 소비도 촉진하는 정책도 쓰고 하는데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대공황이 이제 극복이 됐는데요. 마침 우리나라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뉴딜 정책을 하신다고 해서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자유방임주의 국가, 경찰 국가에서는 개인이 결투를 해서 사람이 죽어도 국가에서 처벌을 안 하잖아요.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동의해서 결투를 해서 하나 죽으면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비대면 사회를 이게 이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특별한 뭐 해결책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같이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 중에 보면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경제적 지원하는데 이제 무슨 자금을 재난 자금을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책은 잘 하는 거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이게 또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은 전 국민 다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의료보험료를 뭐 많이 내는 사람은 안 준다, 뭐 적게 내는 사람은 지급한다 이런 기준도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적 지원도 지금 이제 일본 같은 데는 뭐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면서
보건소 같은 걸 우리나라 보건소 같은 걸 많이 없애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진주 의료원 같은 경우를 없애버리고, 근데 이제 공공의료가 많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동안에 저는 이거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의료 민영화를 한다고 그 난리를 떨다가 이제 결국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그때 의료 민영화 해버렸으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언론 투게더라는 뭐 창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면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혼자서 외롭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도와주는 데도 없고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극복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협동조합이라든가 무슨 연합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보건 문제도 국가에서 이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노인들 뭐 이렇게 틀리하는 것도 지원하잖아요. 물론 제한은 두긴 하지만은 또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스케링 하는 것까지 지금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은 상담을 1년에 한 번씩 뭐 받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30%를 지원한다든지 예산 관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커리큘럼에 이런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그런 게 과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심리학 기초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커리큘럼에 좀 넣어서 국민들이 이런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좀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뉴딜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재난 시기에 충분히 방법을 찾으면 그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힘을 모아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어떤 재난은 자살률이 떨어지고 어떤 재난은 자살률이 올라가고 이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은 외적이 침입해 왔다든지 국가가 단합해서 국민이 단합을 해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 그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안 할 거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스라든가 무슨 그렇게 이제 국가도 뭐 그동안 해본 적도 없고 대책도 없고 헤매고 있는데 계속 재난이 닥치고 서로 단합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사망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특히 우리가 그 코로나 대처하는 시기에는 그런 국가 사회 단체와 국민들이 서로 단합해서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별 없는 지원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의 단합 또 여러 개 차원에서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해 주신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관련한 상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느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코로나 관련 상담 전부를 커버할 수는 없고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대략 400건 정도의 코로나 관련 상담을 했고요. 대충 이제 100일 동안이라고 보면은 한 하루당 4건 정도의 코로나 관련 상담이 저희 자살예방센터 위기상담과 함께 매일 4건 정도가 왔고 가장 많은 235건은 주로 불안, 일상, 건강, 경제 불안에 관한 거였고요. 또 저희 쪽으로 격리자분들이 전화를 저희 쪽으로 하셔서 1579 28분 전화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격리 스트레스에 관해서 얘기하셨고 단순 정보 문의도 저희에게 한 100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상담을 하셨지만 본인이
어떤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나의 정신 건강을 더 위태롭게 했다라는 위기 상담은 한 25건에서 한 400건 중에서 어쨌든 200건이 넘는 것은 아까 우리 다 같이 얘기한 것처럼 이 코로나 초기에 여러 가지 불안을 이제 가장 많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네, 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자살 마음이음 상담 실적을 저희가 분류한 실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으로 서울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시면서 네, 정신건강 전문의이신 장미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미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께 안녕하신지 인사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자도 편안한 안자고요. 영자도 편안한 안자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안팎이 복잡한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인사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3달이 넘게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 상황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지친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관련해서는 질병과 같은 이제 신체 건강뿐 아니라 실직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앞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단절, 고립과 같은 관계 문제,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악화된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들이 발생하고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자살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박건우 선생님 말씀하셨었던 언택트나 개인주의로 인해서 고립이 악화되는 것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후에 소득에 대한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의 양극화, 분열, 이런 것들 모두 이런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고 자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살이 정신질환이나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성을 높이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살 시도자의 40% 그리고 자살 사망자의 90% 정도가 정신과적인 증상,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앞서 이제 이야기 나왔었던 물질 사용 장애라든가 우울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국가적인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도적인 사회적인 접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개인의 대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자 폴 슬로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 수, 그리고 결과의 심각도에 따라서 위험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잘 모르는 것,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많고 결과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게 딱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19 감염증 19와 관련돼서 딱 맞는 그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영향을 받는 사람 수는 굉장히 많고 결과는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적정한 앞서 백종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대부분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정한 정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위험에 미리 대처하거나 피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적응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나 불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관련돼서 바뀐 상황,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던 뉴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뉴노멀에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뉴노멀로 인해서 배제될 수 있고 좀 더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제도적인 지지는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전 BC, AC, 우리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홈즈나 라헤라는 학자들에 따르면 결혼이나 출산처럼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해고나 질병만큼이나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적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0초 이상 비누로 철저하게 손 씻는 것, 그리고 기침 예절을 비롯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회식이나 모임을 줄이는 것 등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돼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적응 과정에서 그냥 변화되는 것을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감염되는 것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지만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제공되는 믿을 만한 정보들을 얻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들이 또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삶의 루틴들,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일상생활들, 특히 적당한 운동과 식이, 수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물질 사용들을 좀 줄이는 것,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진자였다는 이유로 혹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었다는 이유로 또는 어떠한 이제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지친 서로를 격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나가고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살의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증상이나 질환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치료와 도움을 받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위생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심으로써 자신과 서로를 지키고 격려하고 배제보다는 함께 포용하고 함께 격려해 나가면서 하루빨리 모두가 안녕해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모두를 위한 행위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권진동님이라는 분이 코비드 심리지원단의 수고로 서울시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 격려해 주시면서 서울 시민들의 일치 단결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형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를 실무자로 겪으시면서 서울시의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토론하고 제안하고 싶은 것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우형입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로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울과 자살 예방 사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로 4월 달부터 5월 달 이 두 달 사이에 한 10건 정도의
그 경찰서에서만 의뢰된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평월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를 한 건데요. 그 이유가 그 재택근무나 뭐 회식 금지 등 가족분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집에서 음주 후에 가정 불함이 폭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신고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언론, 뭐 텔레비전을 틀면은 한 3개월 동안은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중요한 기사로 각 언론사마다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확진자 수, 뭐 사망자 수를 연일 보도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역시 코로나19 통계와 관련된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민감하고 좀 부정적인 이런 정보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노출하게 되면은 정신 건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초기 단계인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위협감은 심리에 또 다른 영향을 남기게 되는 것 같고요. 병에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을 수능주의자나 또는 인종주의자가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뭐 국민이나 또는 성소수자와 같은 주제에 있어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은 더 가혹해지고 더 보수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혐오라는 또 감정을 조장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뭐 신천지 31번째 환자나 뭐 이태원 클럽 소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분노를 유발했던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센터에 바로 어제 일인데요. 그 자살 시도를 하셨던 분이 이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성분이셨고 나이는 60세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직을 하시게 되어서 음주 상태에서 주변 분들에게 다행 메시지를 전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센터에 의뢰가 되어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정신 전문 병원으로 이제 응급 입원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 센터에서 이제 뭐 치료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입원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치료 환경으로 연계가 되긴 했는데요. 향후에 코로나19가 좀 안정화됐을 때 이런 분들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종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지진 사건 이후에 현실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더 많은 뭐 자살 사고나 자살 의도자나 시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향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언택트 환경에 익숙한 20, 30대보다는 저는 5, 60대 중장년층 실직자를 좀 주 타겟층으로 삼아가지고 좀 적극적인 또 서비스 계획 수립이 사전에 마련이 되어야지 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좀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뭐 현재 어려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입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심각한 감염병이다 보니까는 코로나 음성 진단을 받지 않으면 입원이 불가능한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코로나 위험성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 연계를 못하거나 또는 다양한 병원들 수십 곳의 병원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 김연은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대면 상담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분들의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공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분명히 제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적인 개입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자분들을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된 분들을 이제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고립감,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불면이나 공황, 감염에 따른 낙인, 불안, 직장 문제 등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까 백종욱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이동, 거주에 대한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당하는 경험은 당혹스럽고 자기 조절을 좀 어렵게 해서 좀 충동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문제는 자가격리 대상자분들과는 이제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참 전화상으로만 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즉각 개입을 하면서 좀 위험도를 조절해 나가면서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마음 건강은 괜찮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마음 건강, 심리적 방역 등과 같은 정신 건강에 대한 좀 유한 표현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이제 서울 시민이나 국민 전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지는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끝으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지역사회 자가격리 해제 대상자의 정신건강, 그 격리 대상자는 감염 걱정뿐 아니라 낙인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격리 해제 대상자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질병 전이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거짓 정보라든지 찌라시 같은 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좀 정보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격리 해제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질병 관리 및 보호 조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앞서 우리 김현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보든말 교육이나 자살 예방 지킴이를 20분 단위로 이제 축소해가지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부분은 되게 유용하고 유익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긴급 복지 지원, 그리고 재산세 감면 혜택 같은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확인을 하고 이런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나 취약계층들에게 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가격리자를 포함해서 취약계층을 만나면서 생기는 여러 경험과 또 새로운 과제, 특히 이제 입원 포함해서 또 격리자분들이 발병했을 때의 또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게 아마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과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전염성 재난이 있을 때 정신건강 관련한 접근 방안, 이걸 어떻게 새롭게 이번 기회에 개발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 발표와 5분의 토론이 모두 마쳤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논의가 풍성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질문도 1차 때보다 굉장히 많이 질문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수 있는 혹시 토론자나 발표자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답변 본인이 하실 수 있겠다 하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답변 기회 갖도록 할 텐데요. 이건 답변이라기보다는 아마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나 등교 계약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갈등으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큰데 이런 선생님들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나 어떤 마음 챙김 프로그램 안내 책자 이런 게 없을까요? 질문하셔서 저희가 알아보고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은 이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제 비대면 서비스 개발하면서 디지털 기기에 기반한 서비스는 논의가 많은데 그래도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 강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역시 이런 부분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복지관 관장님이나 뭐 혹시 이 비대면 우리 센터장님이나 장미 센터장님이나 지역에서 디지털 기기 취약계층,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혹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보고 또 경험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네. 김우영 팀장님. 네. 이게 뭐 중장년층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대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다 찻동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찻동과 연계해가지고 심리 방역이나 마음 건강 상담을 홍보할 수 있는 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는 일단 주민센터, 뭐 복지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가지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함으로써 일단 취약계층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제 그런 비대면조차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해봤었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이나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되게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저와 같이 실무자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소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바라는 것은 그 지역 단위로 코로나19 심리 지원 팀 같은 게 마련이 되면 참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에 취약한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제 화두가 던져진 지도 사실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걸 경험한 바는 아직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이제 김우영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찻동하고의 연계가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이제 복지 서비스 자체가 약간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소 위주보다는 이제 뭐 내소를 할 정도의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디지털 비대면적인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분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약간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는 한 가지 축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좀 서비스 자체들이 아웃리치 위주로 좀 재편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건 쪽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신체적인 이 문제가 이제 이전에 없었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신체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셨었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과 관련되어서 이게 좀 더 심각해지고 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런 접근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좀 더 수가로 인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태서 우리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게 아무리 뭐 비대면
뭐 언택트 관련된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좀 유행처럼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분들은 아까 발표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좀 균형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별로, 이래서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고, 또 화상이라든지 또 관련된 뭐 채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한 것들을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유선 이게 전화 상담도 상당히 이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화 상담 1차적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아울리치 방문하는, 그러니까 1대1 개별 돌봄, 이런 맞춤, 이런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은 그걸 굉장히 뭐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간에 이제 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수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건강 영역증이 크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한 맞춤형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올바른 정보를 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이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생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려서 어쨌든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해서 지역과 연결해야 하는 일들을 저희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대면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9분 남았는데요. 한 분 더 질문이, 생애 주기별로 느끼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다른데 이거를 연령층에 따라 어떤 개입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너무 큰 주제라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좀 자료를 잘 정비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업로드 한다는 약속으로 대신하고, 저희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 발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집으로 가실 수 있는, 가시면서 또 이 방송을 정리하면서 이 얘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테이크홈 메시지 시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백종우 센터장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죄송한데 한 1분 정도씩 하시면 1분에서 예. 한 1분 30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진료하고 상담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뭐 얼굴 못 보고 진료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분들을 챙기던 복지관도 못 간다. 정신사회 재활시설도 못 간다. 찾아오던 사람도 아무도 없어졌다. 이 사실 여러 사람이 같이 돕고 해서 만들던 이전 보건과 복지의 네트워크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적 위기가 더해지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이 정신건강센터들이 맡고 있는데, 원래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대개는 재난이 선포되고 하면은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원래의 중증 환자를 케어하는 걸 하고, 새로 발생한 수요에 따라서는 이제 새로운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지금 100일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 맡겨놓는 거는 옳은가? 그동안 그 많은 재난을 겪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하나 생겨서 30명 더 뽑고, 그래도 뭐 또 국립병원들이 또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상태로 이 인프라도 그대로 하면은 아마 그닥 그렇게 개선이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제일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투자가 많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상황이고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각계 전문가 선생님들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는 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조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새로운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는 것들, 특히 불안감에 대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믿을 만한 정보들을 얻는 것들,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삶의 루틴들을 지켜나가고 적절한 운동이나 식이나 수면이나 규칙적인 생활들을 지켜나가는 것들, 그리고 음주를 좀 줄이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증상이 너무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서로를 배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포용해 나가는 것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새로운 도전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을 강조하다가 또 이제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비가 촉진되니까 또 이걸 이제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도 비대면 진료로 하게 되면 동네 조그만 병원들은 다 이제 위축될 것이고 대형 병원만 살아날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 소비를 차단하고 또 이제 과거에는 뭐 금주법으로 소비를 차단했듯이 우리가 생산, 소비,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또 코로나도 예방해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과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화되는 사회가 고립화되는 사회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면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의료 집단이라든가 예방과 치료 예를 들면 이런 거에서 분명히 답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는 아마 우리들을 움직이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살 예방이나 심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좀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곳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고베 지역에 갔더니 지진 이후에 시민운동이 발달되면서 서로 공동체 의식이 더 퍼졌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좀 더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일으키고 그리고 민간 자원이나 아니면은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동원을 해서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장을 만들어내면 또 사람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의식이 생기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아마 이러한 고리들을 우리가 선순환으로 만들어낸다면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가면 공포가 줄어들고 불안이 낮춰지면서 행여나 특정 집단으로 향하는 뭐 사회적인 낙인이나 편가르기가 심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좀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또는 각 자치구 뭐 서울시가 움직여주면 더 좋고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특정 집단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통한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모색을 하거나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 대상 캠페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스크에 그동안에 뭐 힘들었던 감정들을 적어가지고 뭐 날려버린다거나 또는 물티슈나 뭐 손 소독제 같은 거를 한 명한테 2개씩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이웃 주민에게 전달을 하는 식으로 좀 주민들과의 좀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도 코로나19 이후에 좀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이렇게 그 임상 실험 일부 성공했다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살률이 아까 5% 정도 전년 대비 저희가 감소를 했지만 앞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그 우울증,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와 이 자살 예방하고는 좀 경계를 짓고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아직도 자살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그 모습과 역할에 저희가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해서 비대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대면에 대한 또 기본적인 자살 예방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할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지자체나 범부처 간에 이런 그 부서 간의 경계가 없이 이럴수록 더 통합적으로 더 어떤 연결하고 부서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살 예방 활동들과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분 또 토론자분 감사하고요. 같이 시청해주시는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셨던 시민 감사합니다. 정진숙님께서 생명 지킴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과 기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회의 큰 변화와 마음 건강, 생명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인도 주변을 좀 더 잘 살펴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 수도 있죠. 그것은 오늘 또 참석하신 이런 여러 지역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서울시 포함해서 저희 센터 선제적으로 과거에 재난 이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자살 이거에 대한 예측과 함께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은 6월까지 활동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 갑질로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한다. 그래서 6월 달에 이 갑질과 노동환경, 자살, 우울과 자살 이 주제로 세미나가 하나 더, 웨비나가 하나 더 잡혀 있고요. 또 좀 진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심층적으로 알고 싶고 토론하고 싶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이 코로나가 건드린 우리 마음, 그래서 코로나와 편집증, 코로나와 우울, 또 코로나 애도, 특히 이제 이번에 감염 재난 때 또 특별한 트라우마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뵙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신분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토론할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웨비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서울시 자살 예방을 위한 좋은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